안녕하세요. 글쓰기 강좌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글의 이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채화입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를 할지 강의 목차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이란 여러 가지 종류로 다시 나눕니다. 마치 낚시가 바다 낚시, 민물 낚시가 따로 있듯이 글은 그 종류가 훨씬 더 많습니다. 목적에 따른 글들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쓰여졌느냐에 따라서 그 글을 또 분류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은 어떤 것이 큰 주제가 되고 그 주제를 이루기 위한 소재, 작은 재료들은 또 뭔가 하는 주제와 소재로 나뉘는데요. 이미 정해져 있는 주제는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주제에 맞는 소재는 어떻게 찾거나 어떻게 넣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도 알아보겠고요. 그 다음에 직접 오늘 우리가 짧은 문장을 가지고 주제와 소재를 찾아보기도 하고 직접 한번 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라는 것은 마치 사람의 뇌와 같아서 아주 중요한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여기 보면은 글의 종류가 많이 떠 있습니다. 너무나 글의 종류는 많기 때문에 이거를 몇 가지씩을 묶어서 제가 나눠봤는데 그래도 이렇게 11가지 항목이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맨 처음에 우리가 흔히 접하는 것은 소설입니다. 이야기죠. 그 다음에 짧은 글로 쓰여진 시, 그 다음에 마음 가는 대로 쓰는 글이라는 수필, 영어로는 에세이라고 하죠. 이 글들은 바로 문학을 이루는 것입니다. 글로서 갖는 예술이라는 뜻의 문학이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글이 그러면 전부 문학에 관련된 글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두 번째에서 볼 수 있듯이 논문이나 보고서나 기획서는 학술적 가치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기도 하고 그 논문이 끼치는 영향은 아주 크기도 합니다. 그래서 글은 이런 어떤 목적에 따라서는 이래 학술서가 바로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치적 사안을 담은 글도 있습니다. 그 글이 정치적 목적으로 쓰여지는 것이 바로 담화문 또는 성명서, 명령문 이런 글들은 다분히 어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 편으로, 내 성향으로 이끌려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글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 영역에 속하는 글입니다. 그 다음에 시나리오, 희곡, 그리고 드라마. 우리가 영화나 연극이나 방송에서 드라마를 대할 때 그것이 배우들이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극 작가가 있어서 그 줄거리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글들은 바로 예술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일반인들이 많이 쓰는 글들입니다. 기행문, 어디를 가서 뭐를 받고 어떤 느낌을 받았다. 그런 기행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책을 읽고 나서 뭘 깨닫게 됐다라는 독후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잘못이다. 상대방의 이해를 구한다라는 뜻의 사과만을 쓸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은 우리의 그 취미나 우리 일상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글이죠. 그런가 하면 글은 아주 중요한 기록과 보관과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법률적 효력을 갖기 때문이기도 하죠. 계약서나 돈을 빌려주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 또는 어떻게 하자 더 이상 문제 제기를 하지를 않겠다라는 합의서 같은 실용문이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우리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것인데요. 상대방한테 내가 너를 좋아한다라는 뜻을 담은 연애편지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것이라든지 또는 어떤 일을 시작을 하게 될 때 또는 떠나게 될 때 인사말이 있잖아요. 이 취임사, 임사 또는 취임사 이런 글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글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생활에서 일기나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사건 경위서를 쓴다거나 또는
우리 이런 좋은 일이 있으니까 구경 오시오라는 초대장, 청첩장, 이런 글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글들이죠. 그런가 하면은 죽은 사람의 무덤 앞에 이 사람의 일생의 일대기를 적어 놓는다거나,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이 이 죽은 자의 살았을 때의 행적을 쉽게 알 수 있게 하는 비문이라든지, 또는 사과문하고 비슷합니다마는 절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라는 뜻의 유감을 표명하는 반성문, 또는 내가 세상을 떠날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다, 또는 내가 누구한테 시킬 수 있는 말은 무엇이다라는 유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좀 다소 장난스러운 글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별 의미 없이 쓰는 글 같지만은 사실 낙서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커닝페이퍼 이런 뭐 옳은 글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런 글들이 모두 어떤 솜씨를 요하는 글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이 많은 글들은 다 공통적으로 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를 꾸미기 위한 작은 재료인 소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주제고 어떤 것이 소재냐, 이걸 먼저 알아야만 내가 글을 잘 쓸 수 있는 첫 걸음에서 디딤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제라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어떤 글에서 이 글을 쓴 이가 나타내고자 하는 중심적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밝은 사회다. 그 다음에 아름다워지기 위한 비법, 이런 거면은 그 글의 내용을 한꺼번에 다 요약할 수 있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제가 되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밝은 사회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는 세부적 실천 사항이라든지 좋은 예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소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재는 작가가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글의 재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제라는 우리가 잘 쓰지 않는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작가가 활용하는 여러 소재 중에서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앞부분에 두고 싶고 많이 활용하고 싶은 것을 바로 제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소재가 제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주제 선택 요령, 그렇습니다. 주제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푸는 글이기 때문에 그것이 문장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장황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면서도 그리고 명확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글을 쓰려고 할 때는 꼭 이 중요한 것을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자기만이 갖는 어떤 특별한 종교라든지 아주 일상적이지도 않고 일반적이지도 않는 특별하고 아주 독특한 취미라든지, 또는 글쓴이가 과연 이거를 잘 설명해낼 수 있을까? 원전 없이 살아가는 방법, 이런 글을 초등학생이 쓸 수 있다. 이거는 좀 맞지가 않는 거겠죠. 그래서 글의 소재 정하기에 앞서 큰 주제를 정할 때는 꼭 내 수준에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무척 중요한 것입니다. 자, 주제가 정해졌습니다. 아름다운 서울이다, 아름다운 세상이다, 이런 것을 쓰고 싶다, 이런 주제가 됐을 때, 그 다음에 그 주제 안에 저 주제를 글로 완성하고 싶을 때 어떤 소재를 안에다 넣을까? 이런 것이 바로 필요한데, 자, 이번에는 그 소재를 선택하는 요령입니다. 독특하고 신선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이미 다 썼던 것으로는, 다 알고 있는 것으로는 특별한 문장이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이 잘 쓰지를 않았지만은 이래도 재미있겠구나 싶은 그런 독특하고, 그 다음에 너무 이렇게 다 알고 있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 신선한 것, 그런 것을 따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소재를 정함에 있어서
또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타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만 옳다고 생각되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 특정인 누구만 그들끼리만 통용되는 것에 대한 것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기로는 그것이 또한 부적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 타당성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글이 친근하려면은, 그리고 글이 쉽게 읽히려면은, 그리고 쓰는 사람이 쉽게 쓰려면은 그것은 일상생활에 발견할 수 있는 것, 그런 것 중에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론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실제로 주제와 소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우리가 여름이라는 어떤 특정 계절을 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름에 관련된 것은 너무 이렇게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름을 상징하는 어떤 하나, 또는 여름에 나타나는 것, 여름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 그중 하나로 주제를 좀 좁혀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더위 아닐까요? 자, 무더위, 여름, 이런 것에서 또 주제로도 충분합니다만은 이것이 좀 더 나중에 글을 쉽게 쓸 수 있게 하려면은 그것이 주제가 또 폭을 조금 좁히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그럴 때 여름 캠프, 이렇게 하면 또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너무 큰 광범위한 주제를 정해놓고 많은 내용을 담으려고 허우덕대지 말고 주제, 여름에 관련된 것을 쓰고자 하나 꼭 여름 전체를 말하지 말고 여름에 발견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겪어봤기 때문에 그 주제에 대해서 익숙한 것, 그래서 저는 여름 캠프를 한번 주제로 삼으면 어떨까 싶어서 여러분께 제안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여름 캠프에는 역시 여러 가지 소재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름 캠프를 상징하는 것, 여름 캠프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걸로 그걸 좁힐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 소재는 너무 광범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다분히 학술적인 엘니뇨 현상을 뭐 얘기를 한다거나 그래서는 또 안 되겠죠. 그리고 여름 캠프에 휴양지에서 가져야 될 에티켓 문제,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또한 여름 캠프라는 조금 좁혀진 주제 안에서 충분히 다루기로는 너무 또 역시 또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여름이다 하면은 이런 소재를 정할 수가 있지만은 그 소재를 좀 더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제재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름 캠프를 갔는데 어떤 술 취한 아저씨가 길거리에다가 소변을 실례를 하더라, 뭐 이런 내용이면은 아주 작아진 것입니다. 좁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다루기가 쉬워지는 내 경험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길거리 가는 사람이 큰 목소리로 떠들고 노래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었다라는 것도 얘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름 캠프나 여름 휴가에서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자주 접하는 것은 휴양지에 가면은 물건 가격이 비싸집니다. 그 바가지 상온에 대한 것을 얘기해 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교통 무질서가 뒤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차를 아무 데서나 세워놓는 일 같은 것도 여름 휴가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짜증나는 일 중에 하나죠. 또 쓰레기를 버린다거나 질서를 지키지 않고 새치기를 한다거나 그런가 하면은 주의해야 될 일이죠. 모기나 뱀에 물리는 일이 생겼다거나 뭐 샤워장을 누가 아주 오래 쓰고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큰 불편을 끼쳤다라는 그런 이야기, 또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껏 써도 되지 않느냐 싶어서 물이나 전기를 펑펑 쓰는 이런 낭비 문제, 이런 것들이 아주 소재로서의 여름 캠프를 쓸 수 있는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여기 그 제재 중에서 직접 다 알고 있는 얘기도 있고, 그
그 얘기는 내가 직접 몇 년 전에 구체적으로 겪었어. 또는 정확하게 내가 말할 수 있어. 정확하게 그걸 기록으로도 남겨뒀어. 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소재가 되고 중요한 제재가 되는 것이죠. 문장 하나를 볼까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남해안에 한 뼘밖에 안 되는 작은 땡땡섬으로 캠프를 간 것은 작년 7월 28일부터 3일 동안이었다. 첫날 오후 5시가 좀 넘어서 텐트를 치는 중에 일어난 일이다. 우리 가족은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다. 풀밭에서 죽은 뱀이 나왔던 것이다. 동생은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그것은 자세히 보니 누군가가 오래전에 버린 가죽 허리띠였다. 자, 이것이 우리가 어느 캠핑장에 가서 텐트를 치려고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실제로 이런 글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앞서 설명한 제재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구체적이고 수치 또한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좋은 기행문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수필이 될 수도 있고 사실에 근거한 소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래서 이 글에서도 우리가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만은 글이라는 게 그렇게 아주 까다롭고 어렵고 난해한 그야말로 고상한 그런 주제일 필요는 없고 그런 것은 오히려 우리가 쓰기도 힘들 뿐더러 썼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표시하기는 힘들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다음을 좀 볼까요? 자, 제가 도종환님의 어떤 마을이라는 또 시 한 편을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착하게 사는지 별들이 많이 떴다. 개울물 맑게 흐르는 곳에 마을을 이루고 물 바가지 떠담던 접동새 소리 별 그림자 그 물로 살을 씻어 밥 짓던 냄새 나면 굴뚝 가까이 내려오던 밥뒤처럼 따스한 별들이 뜬 마을을 지난다. 사람이 순하게 사는지 별들이 참 많이 떴다. 네, 이런 시를 서정시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 어떤 마을이라는 시인 도종환님의 이 시는 어떤 주제를 가졌던 것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주제라는 것은 어떤 마을의 밤하늘 이런 것이 바로 주제가 되는 것이죠. 주제가 제목하고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이 시의 제목은 어떤 마을입니다마는 우리는 주제를 시골 밤하늘 이렇게 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시골에서 본 밤의 풍경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주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릴 수 있는 대로 시골 밤하늘 풍경 이렇게 정하는 것이 주제로서는 딱 맞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시를 쓰기 위해서 어떤 재료를 썼느냐라는 소재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별이 나오죠. 자, 별은 내 것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늘 칭송을 합니다. 여기서 별은 순수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며 그리고 희망을 느끼게 하는 그런 소재로 쓰인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접동새 소리가 밤에 멀리서 이 정겨운 소리가 나는 것으로 밤에 들려오는 그 새 울음소리가 주변을 더욱 고요하게 만드는 접동새 소리가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밥 짓는 냄새가 바로 이 시의 소재로 쓰였는데요. 그것은 어떤 구수함, 어머니의 포근함, 그리고 시골의 넉넉함을 느끼게 해주는 소재가 된 것이죠. 자,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글을 쓸 때는 도입부에 시선을 끌 내용을 먼저 등장을 꼭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재미있는 내용을 꼭 찾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충격적인 이야기, 그런 것을 남들이 봤을 때 아주 호기심과 그리고 때로는 공포까지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충격적인 내용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아는 내용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은 모르는 그런 내용, 그리고
인용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글을 쓰고 읽고 하는 훈련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글 속에는 정보와 재미와 함께 그리고 꼭 감동을 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은 정확해야 합니다. 취재했을 때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꼭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글의 소재가 좋다고 해서 아무데나 불쑥불쑥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그 음식에 정확하게 맞는 소재, 요리 재료가 따로 있듯이 그래도 그 주제를 표현하는 소재는 또 별도로 따로 있는 것입니다. 문장은 꼭 짧은 그런 문장 형태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앞서 캠핑장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해봤습니다마는 거기에는 구체적인 설명이 꼭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늦은 여름이었고 오후 8시 몇 분이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시간 같은 거, 장소 같은 걸 명시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문장에는 주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주어가 되는 것이 아주 우리에게 친근합니다. 물론 동물이 주어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들은 얘기로 주제와 소재에 대한 어떤 내용 파악과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정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